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수화 발달 심리 7주차 1차 실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6장의 인지 발달 3 개념 추론 및 문제 해결의 마지막 부분과 7장 지능 발달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지 발달 3의 세 번째 과목인 부분인 추론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거고요. 그 전에 과제와 다음 주에 있게 될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과제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다시 안내합니다. 과제의 요약 범위, 그러니까 과제의 범위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그 처음 부분부터 13주차까지, 그러니까 14주차는 빼고 13주차까지의 수반 내용들을 전부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제가 예를 들었던 삐아제에 대해서 언제 보내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다는 예시고요. 과제의 범위는 처음부터 13주차 수업까지. 그리고 제출은 우선 이거는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계속해서 작성을 해놓고 계시고요. 저희가 등교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기말고사 끝난 후에 이제 문제지 제출하면서 이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안타깝게도 기말고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글씨로 작성해야 되고요. 과제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려놨다가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주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숙제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요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도 그때 모두 본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양식은 제가 그때 예시로 알려드린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자유롭게 양식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우리 특수화 발달 심리 중간고사 시험 이제 실시 방법인데 잘 숙지하시고 우리가 온라인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 지침 잘 숙지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실시는 5월 4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5시 40분까지입니다. 당연히 중간고사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께서는 5시 이전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후 정각 5시에 우리 광주여자대학교 교사학습지원센터 자료실 8주차에 문제를 이제 탑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를 계속 탑재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10분간만 5시부터 5시 10분까지만 탑재 후에 이제 삭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본인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세요. 근데 10분 안에 다운 받아야 되겠죠. 5시부터 5시 10분 사이에. 그래서 파일 이름은 특수화 발달 심리, 학과는 뭐 초등특수교육과 또는 중등특수교육과, 학번 2020 뭐 땡땡땡땡, 이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요. 다운을 받은 후에 그 컴퓨터에 직접 그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내고 그 옆쪽 칸에다가 정답 입력칸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답 입력칸에 입력란에다가 입력하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글자 양식이라든지 크기 등은 이제 조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배정되어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모두 풀고 난 이후에는 정답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5시 45분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서 제목은 특수화 발달심리 학과 땡땡땡 특수교육과 학번 땡땡땡땡 이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제 메일 밑에 보이시죠? best711@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5시 45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보낸 시간이 체크가 되겠죠. 제 컴퓨터에 메일에 그러면 5시 45분까지는 이제 그대로 채점을 할 거고요.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시험지는 1분에 3점씩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55분 이후에 도착한 시험지에 대해서는 채점을 하지 않고 이제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5시 45분 꼭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제 메일 번호 이미 말씀드렸듯이 잘 기억했다가 입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다운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제가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보내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이 보내지지 않은 경우에도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 시험 보는 그 순서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5월 4일 월요일 날 5시 전에 꼭 컴퓨터 앞에서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개념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고 현재는 이 시점, 미래는 다가올 세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 게 바로 과거 시간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는 것과 시간의 순서,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는 주로 사건의 발생 전후에 대해서 선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선 그리고 후의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요. 시간에 대한 방향은 우리가 영아기 때부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림 6-8 188페이지 이제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188페이지 그림 6-8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펼치셨죠?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에는 이제 물을 이렇게 따르는 실험이고요. 하나는 쿠키를 자르는 실험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쿠키를 순서적으로 자르는 영상과 또 반대로 쿠키를 이렇게 잘라진 것을 거꾸로 돌려주는 영상, 거꾸로 보여주는 영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영아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기해하거나 오래 보지 않는데 이게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잘라졌던 쿠키가 이렇게 다시 붙게 되는 이런 그림을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들이 관찰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아들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 정도 120일 정도 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만 3세 정도면 미래와 과거, 그러니까 내일과 어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가 지나가 버린 일들과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제 걱정,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5, 6세 아동은 계절, 휴일, 시간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과 쉬는 날, 그렇지 않은 날, 시간의 순서를 시간표를 안다는 것은 시간의 순서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입학하는 정도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고 또 시계와 달력이 이제 을 보고 이해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시계와 또 달력이라든지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 개념은 이것도 역시 영학기에 형성되는데요. 많은 경험을 공간에 대한 많은 경험과 탐색을 하는 아이가 그렇지 않는 아이보다 훨씬 공간 개념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기어다니거나 또는 보행기를 타면서 여기저기 탐색하는 아이들이 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보다 공간 개념이 훨씬 이제 뛰어나게 돼 있는 거죠. 이는 탐색과 경험에 의한 산물이죠. 또 만 2세에서 5세의 아동은 기하학적 정보, 그러니까 길이, 각도뿐 아니라 비기하학적 정보, 벽의 색깔이나 모양에 의존해서 공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단면만이 아니라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모양이 다른 두 가지 물체가 맞닿았을 때 생기는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또 각도가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이미 그때에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움직일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피하거나 또는 또 단거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인 추론입니다. 추론은 바로 왜죠, 왜?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날까?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내는 게 추론입니다. 개념을 형성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벌어졌을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게 바로 추론입니다. 그래서 추론은 인과 추론, 유추 추론, 과학 논리적 추론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인과 추론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과는 바로 뭐냐면 인과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뭐고 이러한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인과 추론입니다. 생후 6에서 10개월에 나타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교해진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생후 6개월에서 10개월. 그러니까 1년이 못 되면서 아이들은 이미 그때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이런 인과관계를 알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정교해지고요. 이런 원인과 결과 파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사건이 시공간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되는 사건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컵에 있는 주스를 엎지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이불이 그러니까 젖게 되는 거죠. 내가 엎질른 물이 이불을 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물을 엎질러 놨는데 그것이 천천히 흘러서 한 1시간 정도 후에 밑에 있는 이불이 젖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엎질른 물은 거실에 있었고 이불은 이렇게 부엌에 있었다면 서로 인과적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시간이 초과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러한 원인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간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되고요. 항상 원인이 되는 사건이 결과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엎질렀더니 이불이 젖었다. 내가 컵을 떨어뜨렸더니 깨졌다. 이렇게 원인이 먼저. 그리고 그런 원인과 결과는 일상적이고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컵을 떨어뜨리는데 깨지지 않고 어떨 때는 깨진다면 아이들은 컵을 떨어뜨리면 깨진다라는 인과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깨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항상 일상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실험을
그림 6-9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6-9에 보면 작은 전등과 이제 큰 전등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전등은 두 개예요. A와 B. 그래서 보통의 실험에서 이제 아이에게 B와 작은 전구 B와 연결된 큰 전구에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작은 전구를 누르면 큰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자장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것에 대해 익숙해지고 나면 이 전기 시스템 바꾸는 거죠. 작은 전구 B와 큰 전구가 연결되어 있던 거를 작은 전구 A와 큰 전구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불을 켜기 위해서 B를 누르는 게 아니라 새로 전선줄이 연결된 A를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그때 원인과 결과, 즉 전선줄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불이 켜진다라는 이런 결과물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유추추론인데요. 유추추론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를 이제 추론하는 거죠. 3세부 정도부터 유추추론이 가능하지만 되게 제한적이에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지식이 많이 쌓이면서 더 정밀한 유추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추론은 예전에 내가 겪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과를 추론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이 없으면 추론을 못하는 거죠. 추론을.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던 컵을 넘어뜨렸더니 깨졌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혼났다. 뭐 또 내가 과자를 먹다가 엎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났다. 근데 이번에 오늘 사건은 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그냥 우유컵을 엎질른 거죠. 그래도 역시 혼이 날 거다라는 걸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우유를 먹다가 엎질렀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추론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양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과 다양성이 많을수록 유추추론이 잘 되고요. 그래서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추측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대상의 유사성이 가까워야 돼요. 현재 내가 우유를 엎질러서 이불을 적셨다면 예전에 그 유사성, 그 예전에 우유와 비슷한 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액체에 대한 경험일수록 유추추론이 잘 되고요. 반면에 무슨 거기 과자라든지 이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 내가 엎질른 우유와 관계를 맺음이 좀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추상성보다는 구체성,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른 유추추론이 더 용이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추론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한데 3세 정도 아이들은 대부분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구체성, 구체적인 물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토대로 유추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6-10을 한번 보시면은요. 6-10을 보면 이제 이렇게 찰흙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찰흙 덩어리를 4개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면 이제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사과를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사과가 잘라진 4개를 찾는다는 거죠. 사과가. 이게 이제 유추추론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식량, 뭘 쪼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물건이 쪼개지다라는 지식이 있어야만 사과가 4개로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대상 유사성, 진흙덩어리도 동그랗고 사과도 동그랗고 이렇게 유사성. 그리고 이제 둘 다 눈에 보이는 이제 구체적인 추상성이 아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유추추론에 관한 능력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적 논리적 추론인데요. 가설을 세우고 설명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내가 우유가 컵에 든 우유를 넘어뜨리면 그 우유는 밑으로 흘러서, 중력의 법칙이죠. 흘러서 그 밑에 있는 이불을 젖게 할 거다. 이런 식의 추론을 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실험을 보통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4에서 6세 정도의 아동은 이제 보고 확인하는 거죠. 보고. 혼자가 아니라 내가 우유를 엎질렀더니 그 우유가 밑으로 흘러서 이불을 적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과학적 추론. 액체를 흘리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물건을 적게 한다. 이런 증거를 확인해서 추측을 하고요. 6세 이상의 아동들은 이제 아동들은 6세뿐만 아니라 4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오류를 범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경험의 부족 또는 지식의 부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류를 또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6세 이상의 아동은 증거를 통해서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6세 정도의 아동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넘어뜨렸는데 넘어뜨린 곳 앞에가 흡수력이 좋은 그 티슈가 놓여 있다면 우유를 조금 흡수했을 때는 그 티슈가 흡수해 버리겠죠. 적고. 그리고 이불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실험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검증을 할 때는 그 속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매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또 물의 양도 마찬가지겠죠. 물의 양을 많이 있는 것을 넘어뜨려야 파급 효과가 크고 아주 조그만 액체가 들어있는 것은 넘어뜨려도 뭐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에 멈춰 있을 수도 있죠. 또 아동들은 전체적 결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그 경험이 우유가 조금 들어있는 컵을 넘어뜨렸는데 그랬더니 우유가 앞에서만 조금 넘어져 있고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다른 것이 젖지 않았어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아동들은 당연히 우유가 많이 들어있는 컵을 넘어졌을 때도 전체적인 논리적 추론은 우유는 거기에 멈춰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과학적이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동이 점차 성장을 하면서 여러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그 오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론, 과학 논리적 추론은 학교 입학 후에 학습,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더 형성되고 정확성을 높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제 해결은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대처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럼 앞에 설명드렸듯이 시험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다음 주네요.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생각했죠. 네, 제가 시험지를 그 자료실에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30 몇 분 나름대로 시간 계산을 하겠죠. 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저장하고 그리고 메일로 들어가서 제 메일 번호를 입력을 하고 글이 보내는 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가 딱히 말하지 않지만 계획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의, 기억, 억제, 추론 이러한 인지 활동들이 통합되어야만 되는 거죠. 거기에 시험지라는 내용에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처리하는 방법들, 시험을 보는 방법들을 기억하고 또 다른 자극이라든지 또 어떤 그 어려움을 억제해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될 거라는 결과를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일이 돼야만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계획하기와 도구 사용으로 나눠집니다. 계획하기는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활동. 이미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아동은 이제 그 계획이 세우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전두엽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고 또 그 개념 자체도 아직 미래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들은 이런 충동성이 많죠. 충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한 협동 개념.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할 거고 나는 상대방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협동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또 거기에 지나친 낙관성.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거라는 낙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 역시 짜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와 많은 지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능력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구 사용인데요. 도구 사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본능적으로 뭘 잡고 하기보다는 인간들은 도구의 기능법을 활용하고 탐색하고 학습하고 그 후에 사용하죠. 항상 계획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하기부터 도구의 사용은 관찰되죠.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도구의 기능을 탐색하고 사용법을 학습하는 것은 누가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도구의 사용법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빠르고요. 나 혼자 막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더 느려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또 그걸 어디에다 쓰는 건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걸 어디에 쓰고 있는지 사용을 확인하고 내가 도구를 봤을 때 훨씬 더 잘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우리의 관찰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그림 6-12 19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내가 먼저 사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걸 관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걸 먼저 보고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습득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도 새로운 물건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의 행동은 자기가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거나 또는 그 물건을 성인들이나 더 큰 아이들한테 주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들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렇듯이 인간의 이제 그 도구 사용에 관련된 그런 본능도 남의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용을 하는 이러한 순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1주차 수업 마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제물 하는 방법이랑 또 다음 주에 실시하게 될 중간고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꼭 숙지해서 중간고사에 착오질이 없도록 임해 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질문 있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